비키세요. 나와. 됐어, 갈 거야. 갈 테니까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왜 그래? 안 돼. 그러지 마. 빨리 사라지라고. 저는 지금 이 차가운 월세방 바닥에 앉아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한 초음파 사진. 그 속에는 작은 생명이 제 손주가 되었을 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천박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염치도 없어. 그런 피가 우리 손주한테 흐를 생각하니 끔찍하네. 그 말이 나간 순간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고 작게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던 그 아이.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온 몸으로 저희 집 문턱을 넘어올 때부터 저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평범한 모습.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먼저 가졌다고. 아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문가로 이름 높은 우리 가문에 이런 수치가 생기다니. 혼전 임신. 그것도 변변찮은 직장을 다니는 원룸에 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와.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런 애는 안 돼.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수 없어.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아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 준비 논의를 하자며 집으로 부른 그날.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 아이는 입덧 때문인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게 죄송해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요. 라고 중얼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배만 불러놓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 집 분위기를 망치는구만. 남편은 못 들은 척 신문을 보고 아들은 엄마 그만해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천박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염치도 없어.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피가 우리 손주한테 흐를 생각하니 끔찍하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한번 숙이고는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 됐어. 저런 애는 애초에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딸인지,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의 딸인지, 그리고 제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회사는 파산했으며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이 초음파 사진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쫓아낸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천박하다고 모욕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아들이 제게 고백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32의 아들, 이제야 제대로 된 집안의 좋은 여자를 만났나 보다 싶었으니까요. 그래? 어느 집 따님인데 엄마가 아는 집이니? 저는 벌써부터 친정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학벌인지, 집안 배경이 어떤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게 지혜가 지금 임신을 했어.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엄마. 우리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저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우리 사랑해. 그리고 지혜는 정말 좋은 애야.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좋은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애를 임신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방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나와 여보, 진정해라고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여자야. 착하고 예쁘고 평범한 회사.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평범한 회사 다니는 여자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여자라니. 엄마.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여자하고는 결혼 못 해. 하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여자 이야기를 했고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 여자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희 집안의 체면은 점점 구겨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여자애를 임신시켰다던데. 어머, 그 집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나? 골프 모임에서도 성당에서도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힐끔힐끔 쳐다보는 눈빛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안주인으로 살아오며 지켜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해결해. 그 여자가 낙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시집을 가든지. 저는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엄마, 지혜는 내 아이 엄마야. 그리고 저 뱃속에 있는 건 엄마 손주라고. 손주는 무슨, 결혼도 안 한 년이 낳은 애가 무슨 손주야. 저는 소리를 질렀고 그날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여자의 배는 이제 확연히 불러와 있었고 아들은 결국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혜 한 번만 만나봐. 정말 좋은 애야.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미 애가 생긴 마당에 어쩌겠어. 그냥 한번 만나보기나 해.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일부러 현관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그 여자를 안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처음 봤습니다.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는 여자. 배가 불러 있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임신 5개월. 결혼도 안 했는데 배만 불러온 여자.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집안이 변변찮으니까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화장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 아니야. 저런 애가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으려고.
앉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제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 때문에 앉는 것도 불편해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했죠? 5달 됐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네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그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그 여자가 더 못마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 딸이었으면 당당하게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역시 집안이 변변찮으니까 기죽어 있는 거야. 저는 그날 그 여자에게 온갖 모욕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집안이 어디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본인은 어디서 일하는지, 학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여자는 대답할 때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지방에 있는 평범한 대학이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작은 무역회사입니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안 돼.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는 안 돼. 하지만 아들은 그 여자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은 못 본 척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여자를 돌려보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애 낳고 나서. 그 말의 의미를 그 여자도 알았을 겁니다. 애를 낳고 나면 결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하고 수수한 여자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딸인지, 그리고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이 곧 저희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만남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논의하자며 다시 부른 그날. 저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 여자를 내쫓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여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비싼 한정식을 주문했고 고급 그릇들을 꺼내 차렸습니다.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지. 내가 감히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해.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뛰어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작게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인사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 상석에 앉아 일부러 현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걷는 소리도 모든 것이 주눅 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번보다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회색빛 면 원피스를 입었는데 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화장은 이번에도 하지 않았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물 하나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 집안 교육이 안 된 애야. 시댁에 올 때 빈손으로 오다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앉을 때 의자를 당기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얼른 다가가 의자를 빼주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더 거슬렸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어. 남편이 거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식사나 합시다. 저는 일부러 밝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음식들이 하나둘씩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전복찜, 갈비찜, 잡채, 구이, 나물들. 평소 같으면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왜 안 먹어요?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입덧.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만 불러놓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엄마 하고 작게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 집 분위기를 망치는구만. 애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 딸이었으면 당당하게 변명이라도 하지. 저렇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니 더 천해 보여. 그나저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죠? 공무원이라고. 저는 일부러 무시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십니다. 어느 부서? 그게 세무서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공무원이네. 그럼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자기 일도 없고. 저는 중얼거렸지만 일부러 그 여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식사나 하세라고 제지했지만 저는 이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며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에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 결혼 반대해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부터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천박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염치도 없어.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여자가 스스로 이 집을 떠날 테니까요. 그런 피가 우리 손주한테 흐를 생각하니 끔찍하네. 또르르.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떨어진 눈물은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그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아들이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득할게. 준호 오빠,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 결혼 못 하겠어요. 미안해요. 지혜야.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그 여자는 그렇게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서 차가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잘 됐어. 이제야 정리가 됐네.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무너진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그래? 지혜가 뭘 잘못했어? 잘못.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게 잘못이지. 그리고 그런 집안 출신이. 그만해.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지혜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는 애야. 엄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심했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난 우리 집안 지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짐을 싸서 원룸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집안의 파멸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연락이 안 돼.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크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화났나 보네. 시간 지나면 연락 오겠지. 아니야, 엄마. 어젯밤부터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안 받아. 문자도 읽지도 않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돌아진 거야. 여자들은 원래 그래.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과한 애야. 저 정도 말에 그렇게 상처받을 정도면 원래 우리 집안 사람이 될 그릇이 아니었어. 그날 오후 아들은 회사도 가지 않고 그 여자의 원룸으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이사 갔어. 뭐, 집이 텅 비어 있어.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대. 아들은 손을 떨며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준호 오빠, 미안해요. 저는 우리 아이를 혼자 키울게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선 안 되는 거였어요. 행복하세요. 지혜. 짧은 글이었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야 정리가 됐잖아.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뱃속에 있는 건 엄마 손주라고, 내 아이라고. 손주는 무슨. 결혼도 안 한 년이 낳은 애가 무슨 손주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안의 수치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로부터 3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회사에 국세청 사람들이 왔어. 국세청? 왜? 세무조사 나왔대.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쯤이야 예전에도 받았잖아. 별일 아니겠지. 그래, 잘 대응해요.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국세청에서 엄청 파고들어. 지난 10년치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 비자금 계좌도 찾아냈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자금이 뭐가 문제예요? 다른 회사들도 다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엔 다른 것 같아. 진짜 끝까지 파고들 기세야. 그날 밤 남편은 변호사와 통화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뉴스가 언론에 나간 것입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나쁜 소식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은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일이야. 탈세 혐의가 너무 많이 나왔어. 추징금만 해도 수백억이야. 수백억?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냥 세무조사인데. 이번 조사는 달라. 진짜 끝까지 파헤치고 있어. 마치 우리 회사를 아예 망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프 모임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혹시 너희 아들이 사귀던 여자 이름이 서지혜 맞니? 응, 왜? 그 애 혹시 국세청장 딸 아니야?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서지혜라는 이름이 국세청장 외동딸 이름이래. 나이도 비슷하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애라고. 확인해봐.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 그게 맞다면.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지혜 국세청장. 검색창에 그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뜬 첫 번째 기사. 서대관 국세청장 외동딸과 함께한 가족 나들이.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그리고 그의 옆에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3일 전에 천박하다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세청장의 딸. 국세청장의 딸이었어.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떠난 지 3일 만에 시작된 세무조사. 평소와는 다른 끝까지 파고드는 조사 방식. 마치 우리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듯한 집요함. 여보, 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뭐가? 그 여자, 지혜. 그 애가 국세청장 딸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겠지. 딸이 임신한 몸으로 모욕당하고 쫓겨났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당신이 그날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나? 천박하다고. 그런 피가 손주한테 흐른다고.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국세청장이 직접 나선 조사를 어떻게 막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백발로 변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아들은 매일 그 여자를 찾아 헤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박한 피가 손주에게 흐른다고요? 그 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이렇게 우리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든 빌어야 해. 용서를 받아야 해.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밤을 샜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국세청장의 집 주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골프 모임 친구를 통해 알아냈고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 생각보다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사과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눌렀습니다. 마침내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준호 어머니입니다. 지혜 어머님을 뵙고 싶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차가운 침묵. 돌아가세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대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세청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부터 막혔습니다. 면회 예약이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제발요, 저는 나가주십시오.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혹시 국세청장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내내. 하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 친정집에 있대. 근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경비 아저씨가 쫓아냈어. 그럼 내가 가볼게. 내가 직접 가서 빌게. 소용없어, 엄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국세청장님이 우리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대. 만약 또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조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용서를 빌 방법조차 없잖아. 그 주간 내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지혜의 친정집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지만 경비가 쫓아냈습니다. 국세청 앞에서 기다렸지만 국세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지만 퇴사하셨습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저를 향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추징금만 무려 800억 원. 회사는 그 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래처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둘씩 떠나는 사람들. 남편의 휴대폰에는 독촉 전화만 쌓여갔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절반 이상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장님, 저도 가족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머리카락이 반 이상 하얗게 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날 내가 당신을 말렸어야 했어.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고작 며느리 하나 때문에.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2주일째 되던 날,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입원했대. 뭐, 유산 위기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어느 병원? 삼성병원인데. 근데 엄마, 우리 면회가 안 돼. 그래도 가야지. 당장 가자.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 병동 앞.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분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제발요, 저는 아이 할머니예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아저씨, 제발요. 저는 아이 아빠라고요. 제발 지혜 좀 보게 해주세요. 아들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의 남자. 국세청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국세청장. 그 사람은 저희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용서요? 그 사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딸이 임신한 몸으로 당신네 집에서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천박하다고 하셨죠. 그런 피가 손주에게 흐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아버지한테 다 말했구나. 제 딸이 지금 저 안에서 유산 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제발요. 법은 법입니다. 국세청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에게 한 일의 대가는 정확히 치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고 정의입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제발 딸만은. 딸. 그 사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은 제 딸을 며느리로도 인정하지 않았잖습니까? 결혼도 안 한 년이라고 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돌아와 저를 찔렀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지 마십시오. 돌아가세요. 국세청장은 돌아서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아들은 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다 내 탓이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술에 취해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가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남편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파산 신청할 거야. 이제 끝이야. 저는 그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안의 운명을 예고하듯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유산 위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아기를 잃으면 그건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아들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지혜가 아기를 잃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초음파 사진 여러 장, 아기 용품 카탈로그,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이게 뭐니? 지혜가 남기고 간 거야.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방에 몰래 놓고 간 거야.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발견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오빠 어머님께.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어머님께서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읽지도 않고 버리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처음 준호 오빠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았거든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께는 더욱 그렇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어머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제가 부족하게만 보이셨나 봐요.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평범하고 외모도 수수하고. 그래서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하지만 뱃속의 아기까지 천박하다고 하실 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이 아이는 준호 오빠와 저희 사랑으로 생긴 소중한 생명이에요. 어머님의 손주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태어나기도 전에 천박하다고 하시면 저는 엄마로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한 번도 제 집안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준호 오빠도 몰랐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국세청장이세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권력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준호 오빠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숨기고 수수한 옷을 입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요. 어머님이 저를 그리고 제 아이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머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정의예요.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게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머님,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법을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미안해요, 준호 오빠. 오빠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님과 같은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어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수수해 보이는 사람도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를 엄마가 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상처는 평생 가요.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서지에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초음파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8주, 12주, 16주, 20주. 아기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초음파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할머니가 우리를 천박하다고 해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사랑해.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혼자서 얼마나 울었을까. 배 속의 아기한테 얼마나 미안했을까. 엄마, 이제 어떡해. 지혜가 아기를 잃으면 그건 우리가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들고 지혜가 쓴 그 편지를.
병실 앞에는 여전히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발요.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세요. 저는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혜에게 제 편지를 전해주세요. 경호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전달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전해주기만 해도 돼요. 저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유산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혜가, 제가 상처 준 그 아이가.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파산 확정됐어. 법원에서 통보 왔어. 그리고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가.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두 제 탓이라는 것.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거리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고급차를 타고 머리를 높이 들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집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상처 준 마음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는 작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잃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찍힌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골프 모임 친구들도 성당 사람들도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영숙이 만나면 우리도 국세청 조사 받을까봐 무섭다더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예전에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병원 앞에 갔습니다. 지혜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건물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기가 무사하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그것만이 제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세청장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얼른 그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님. 국세청장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습니까? 청장님, 제발요. 지혜는, 아기는 괜찮은가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상관이 있죠. 그 아이는 제 손주예요. 손주. 국세청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손주로 인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한 년이 낳은 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국세청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딸이 당신네 집에서 당한 모욕을 알고 계십니까? 천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딸을, 임신한 딸을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딸을 생각해서인지 당신네 회사가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법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설령 그것이 아니었다 해도 저는 제 딸을 모욕한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청장님, 이제 그만 좀 나타나십시오. 제 딸이 당신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만 사라져 주세요. 국세청장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라져 달라고, 나보고 사라지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출산했대.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사히 낳았어? 응, 건강한 아들이래. 3.2kg.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근데 엄마, 우리는 못 봐. 지혜가 절대 만나주지 않겠대. 출생신고도 지혜 혼자 이름으로 했대. 아빠란 애는 아무것도 안 적었대. 그럼 그 아이는 내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가 됐는데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는 아빠가 됐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지혜의 친정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기 선물을 잔뜩 들고 손수 뜬 아기 모자와 털실 양말 그리고 금반지,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겨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 선물 보따리를 놓고 쪽지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지혜에게 출산을 축하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것은 제가 준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금반지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며 첫 손주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죠. 이제 그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비록 제가 그 아이 할머니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기 사진 한 장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사진으로라도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시어머니였어요. 박영숙 올리. 선물을 놓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 어머니시구나. 그분은 쪽지를 읽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다시 대문 밖에 놓고 들어가셨습니다. 거절. 완전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선물 보따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친 사람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되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야. 근데 왜 내 아들을 못 보는 거야? 아들은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지혜한테 연락했니? 했지. 수백 번 했지. 근데 안 받아. 번호도 바꿨나 봐.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다 엄마 탓이야.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내 아들인데.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2의 어른이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지혜가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서지혜와 그 자녀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법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법적으로도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를 보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저는 쓰러진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월세 건물의 낮은 옥상.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남겨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속죄해야 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해.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지혜야, 미안해.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좁은 월세방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그날 지혜가 남기고 간 초음파 사진 한 장. 빛이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그 속의 작은 생명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사진 뒷면에 적힌 지혜의 글씨. 저는 이 글씨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은 더 늙어 있습니다. 백발이 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당한 회사 회장이었던 사람. 이제는 수임복을 입은 늙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면회 때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다만 깊은 체념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33세 남자가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늘 술 냄새를 풍깁니다. 엄마, 나 오늘도 애 사진 검색해봤어. 준호야, 서지의 아들, 국세청장 외손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아들은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들 이름도 몰라. 생일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니까요. 가끔 저는 멀리서 지혜의 집을 바라봅니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그 집을 보고 싶습니다. 저 안에 우리 손주가 있겠지. 건강하게 크고 있겠지. 그것만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지혜를 봤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손주야. 한 걸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새하얀 베이비복을 입고 유모차에 앉아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기에게 뭔가를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저희 없이도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저렇게 행복하게 크는 게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없는 게 나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봤지만 안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이름을 불러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늘 그날을 떠올립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지혜의 모습. 천박한 집안 출신이라 그런지 염치도 없어. 그런 피가 우리 손주한테 흐를 생각하니 끔찍하네. 제가 내뱉은 그 말들. 만약 그날 제가 지혜를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괜찮아요, 며느리. 임신이 힘들죠. 천천히 드세요. 만약 그렇게 말했더라면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도 몸조리 잘하고. 만약 그렇게 말했더라면 지금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손주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었을 겁니다. 지혜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안이 변변찮다고, 수수하게 입었다고, 평범해 보인다고. 그 사람의 진심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임신을 견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겉모습만, 집안 배경만, 학벌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명예도, 친구들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손주를 잃었습니다. 아니, 손주를 가질 자격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겁니다. 지혜의 사랑을 받으며 국세청장의 보호 속에서.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인생에 없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집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상처 준 마음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손주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멀리서 바라만 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대가입니다. 아니, 제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특히 약한 사람을, 임신한 여자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집안이 평범하다고,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번의 무시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지혜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라도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해 주기를. 비록 할머니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우리 할머니였구나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주기를.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좁은 월세방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오늘도 초음파 사진을 바라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못나서 미안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의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이름과 지역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